얼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물러난 곳에서 세계는 조용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돌과 모래만이 있었고 하늘은 낮고 회색 빛이었으며 바람은 아직도 얼음의 기억을 품고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침묵 속에서 어느 날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이 땅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는 영영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다는 사실만은 돌 속에 새겨진 채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당신에게 아직 아무도 제대로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이킹 이전의 이야기, 신화 이전의 이야기, 심지어 철과 청동 이전의 이야기, 얼음이 물러간 뒤 인간이 처음으로 북쪽 세계에 발을 들인 그 아득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스칸디나비아의 긴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할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책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으며 전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은 만들었더라도 그 전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오직 땅 속의 뼈와 돌,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흔적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덜 중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에 우리는 상상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그들의 삶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 년 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고 북유럽의 대부분은 두꺼운 빙하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불리게 될 그 땅 위에는 수백 미터, 어떤 곳에서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얼음의 무게는 땅 자체를 눌러 내려앉게 했습니다. 바위가 신음하듯 압축되고 지각이 천천히 변형되었습니다. 얼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스칸디나비아의 땅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이 지구의 껍질 자체를 눌러내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빙하의 가장자리에 얼음이 아직 미치지 않은 남쪽 땅에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매머드가 있었고 털코뿔소가 있었으며 술록대가 바람 부는 툰드라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록대를 따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 기원전 1만 3천 년 무렵 마지막 빙하기라 불리는 긴 추위가 서서히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2000년, 그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태양은 조금씩 더 오래 하늘에 머물렀고 겨울은 조금씩 더 짧아졌으며 빙하의 가장자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후퇴의 속도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느렸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안에서 빙하가 물러났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세대가 쌓이고 또 쌓이며 변화는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음이 물러간 자리에는 처음에 땅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땅은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땅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황량했습니다. 빙하가 긁고 지나간 자리는 매끈하게 연마된 안반이었고 주변에는 빙하가 운반해온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은 물이 흘렀습니다. 녹은 얼음이 수많은 작은 강과 호수를 만들며 대지 위를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식물이 없는 땅에서 그 물은 거침없이 흘렀고
땅의 모양을 끊임없이 바꾸었습니다. 대지가 새로 태어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물 흐르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시기 덴마크와 스코네, 그리고 노르웨이의 서쪽 해안 일부가 가장 먼저 사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도 평탄하고 낮은 땅이지만 당시에는 더욱 평탄하고 더욱 넓었습니다. 지금은 바다 아래 잠긴 땅도 당시에는 육지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넓게 서유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해 아래에 잠겨 있는 광대한 평원이 당시에는 바람 부는 초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스칸디나비아는 숲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짙푸른 침엽수림, 이끼 덮인 바위와 고요한 호수, 그런 풍경은 훨씬 나중에야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원전 13,000년에 스칸디나비아는 툰드라였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바람이 세찬 툰드라, 키 낮은 자작나무가 띄엄띄엄 서 있었고 지류와 이끼가 바위를 덮었으며 풀은 낮게 엎드려 자랐습니다. 지평선은 멀었고 하늘은 높았으며 바람은 쉬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막 물러난 자리에서 세상이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이 땅은 아직 자신이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풍경 속을 술록의 떼가 이동했습니다. 술록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술록은 살아있는 계절의 달력이었고 이동하는 식량 창고였으며 북쪽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 자원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술록은 북쪽으로 이동했고 겨울이 오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 장관은 땅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고 발굽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사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아는 것, 그 이동의 리듬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전부였습니다. 술록은 또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고기는 음식이었고, 뼈는 도구였으며, 가죽은 옷과 집이었습니다. 힘줄은 실이 되었고, 뿔은 조각되어 바늘과 낚시 바늘이 되었습니다. 술록이 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술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단순하고 절박한 의존 관계가 최초 북유럽 사람들의 세계를 규정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집단들이 이 혹독한 북쪽 땅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로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선언하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름을 붙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술록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동물의 발자국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한 발 한 발 더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성우자가 아니라 생존자였습니다. 아름다움이나 도전 때문이 아니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이주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상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의 첫 이주민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줄로 이동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인류가 빙하가 물러난 자리를 따라 차근차근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묻힌 뼈들이, 그리고 현대 과학이 해독해낸 유전자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정착은 처음부터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서 올라온 흐름이었습니다. 북유럽 대평원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수렵 횟집 집단들이 빙하의 후퇴를 따라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의 남쪽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들을 함부르크 문화 혹은 페데르메세르 전통과 연결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도구와 기술과 지식은
유럽 후기 구석기의 전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툰드라의 이동 사냥꾼들이었고 술록과 함께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삶의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훨씬 더 동쪽에서 온 또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나 그보다 더 동쪽과 연결된 계통에서 갈라진 집단들이 노르웨이의 얼음 없는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서해안은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따뜻했고 빙하도 그 지역에서는 더 일찍 물러났습니다. 이 북동쪽 계통의 사람들은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생존 방식과 문화적 감각은 남쪽에서 온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얼음이 물러난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란 사람들, 이 두 집단은 결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충돌이었는지, 교역이었는지, 혼인이었는지, 혹은 그 세 가지가 모두 섞인 복잡한 과정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서로를 멀리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호수가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온 두 집단이 조심스럽게 상대를 관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어는 달랐을 것이고, 도구도 달랐을 것이며, 신에게 드리는 기도의 방식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반도 안에서 섞이며 후대의 독특한 북유럽 선사 집단의 바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유럽 문명의 기원을 어딘가 단순하고 순수한 것으로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은 혼합이었습니다.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과 기술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그것이 북유럽 문명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강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내륙 툰드라 사냥의 전통을 가져왔고, 북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해안과 바다의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회는 하나만 가진 사회보다 훨씬 더 넓은 생태적 가능성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내륙의 순록이 사라져도 해안에 물고기가 있었고, 해안이 폭풍으로 어려워져도 내륙에 숲이 있었습니다. 다양함은 위험을 분산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북쪽 세계의 가장 오래된 특질은 순수함이 아니라 혼합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각자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이 능력이 훗날 북유럽 사회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비밀의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초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자꾸 밤의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얼음과 돌의 세계에서 하루를 마치고 작은 불 옆에 모여 앉은 사람들, 불빛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그 너머의 어둠은 끝없이 펼쳐집니다. 바람이 불고 어딘가에서 술록의 발굽소리가 들리다 사라집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나 언제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공 조명이 없는 하늘, 오염도 없는 공기 속에서 별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은하수가 두꺼운 띠처럼 하늘을 가르고
유성이 가끔 밝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경이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었을까요?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따금 이 질문을 합니다. 도시가 있어야 문명인가요? 문자가 있어야, 왕이 있어야, 신전이 있어야 문명인가요? 그렇다면 이 툰드라의 사람들은 문명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음 냄새가 나는 바람 속에서 불을 피우고 술록의 이동 경로를 기억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낸 것, 그것은 충분히 문명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문명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기념비적인 신전도 없었습니다. 돌과 얼음, 추위와 이동, 그리고 작은 불빛 아래 나누던 말없는 침묵 속에서 북쪽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빙하는 계속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대지에 다가오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했습니다. 차갑고 열린 툰드라가 닫히고 울창한 숲으로 바뀌는 이야기. 술록을 따르던 사람들이 숲과 물과 습지를 자신들의 세계로 다시 배워가는 이야기가.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술록의 세계도 달라졌습니다. 술록은 더 북쪽으로, 아직 서늘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툰드라를 따라 살았던 삶의 방식은 점차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작나무, 그 다음에는 소나무와 오리나무,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나무들이 대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열린 툰드라가 따뜻하고 울창한 숲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냥의 방식도, 이동의 방식도, 도구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한 사람들이 중석기 시대 북유럽의 주인공들입니다. 약 기원전 9000년에서 5000년 사이의 시간, 이른바 중석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스칸디나비아의 인간 사회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재구성의 중심에는 마그레모세 문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그레모세, 덴마크어로 대략 번역하면 습지의 사람들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얼음 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과 숲, 늪과 호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툰드라에 열린 지평선 대신 그들은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여름빛과 안개 낀 호수의 고요함과 습지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그레못의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를 잠시 느껴보십시오. 때는 이른 아침, 아직 태양이 숲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호숫가에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고 새들이 막 깨어나 숲 속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풀이 끝에 맺혀 있고 물 위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세계에서 소음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너무 크게 밟으면 사슴이 달아나고 너무 크게 말하면 오리가 날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몸에는 침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방식, 숨을 쉬는 방식, 손을 움직이는 방식, 모든 것이 숲의 리듬에 맞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사시대 도구라고 하면 크고 투박한 돌도끼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마그레못의 사람들의 도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부싯돌 조각, 세석기라고 불리는 극히 정밀한 돌날들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이 작은 조각들을
나무나 뼈로 만든 손잡이에 일렬로 끼워 넣으면 그것이 곧 칼이 되고 화살촉이 되고 작살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조합으로 만들어진 도구, 하나가 부러져도 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모듈식 도구.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적 발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부품 교체식 기계와 같은 논리입니다. 수천 년 전에 뼈로 만든 낚시 바늘도 있었습니다. 작고 날카롭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 낚시 바늘은 오늘날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물도 있었습니다. 식물 섬유로 꼰 밧줄과 그물이 호수와 강 어귀에 쳐졌고 물고기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나무배도 있었습니다. 속을 파낸 통나무 배가 물 위를 미끄러졌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이동을 하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며 먼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물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물속 깊이 잠긴 하늘의 반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유물들이 특별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당시 스칸디나비아에는 습지가 매우 많았는데 습지의 물은 산소가 적고 산성도가 높아 유기물을 잘 보존합니다. 돌만이 아니라 나무와 뼈와 가죽과 심지어 음식까지 보존되는 일이 이 지역에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그레못의 사람들의 세계를 다른 어떤 선사 문화보다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잡았던 도끼 자루의 나무결, 그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쪼개고 다듬은 나무 판자, 그들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떨어뜨린 뼈바늘, 이런 것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을 만든 손의 온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스칸디나비아는 고립된 북쪽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북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대한 육지가 존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도거랜드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와 독일 북부 해안을 모두 연결하는 광대한 평원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숲이 있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은 지금 당신 발 아래 수십 미터의 바닷물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도거랜드가 존재했던 시절 스칸디나비아는 서유럽과 육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생각과 기술이 그 넓은 평원을 가로질러 오갔습니다. 마그레못의 사람들은 고립된 섬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세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평원에는 강을 따라 마을들이 있었고 여름에는 수렵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며 교류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그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천년에서 5천년 사이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거랜드의 가장 낮은 곳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습지가 되고 얕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넓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동물들이 다니던 길이, 이름 없는 강과 호수가 차례로 바닷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느려서 한 사람의 일생 안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쌓이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땅이 이제 물속에 있었고 할머니의 할머니가 걷던 평원은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 상실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영국만 한 땅이 물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땅 위에서 살던 사람들, 그들의 기억과 이야기와 문화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도거랜드의 기억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잠시 남았다가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라지지 않고 훗날의 신화 속에서 바다에 잠긴 왕국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바다 아래 잠긴 도시와 잃어버린 땅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이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도거랜드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새로 형성된 해안선을 따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새로운 자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고기, 조개, 물가의 새들, 해안가의 먹이 사슬은 내륙의 숲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풍요로웠습니다. 숲의 사냥꾼들이 조금씩 바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직 이름이 없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를 읽고 조류를 느끼고 어떤 날 어떤 곳에서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지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석기의 사람들은 아직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삶이 단순하거나 미완성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에 어떤 열매가 익는지, 어떤 나무 아래서 어떤 버섯이 자라는지, 강이 어떤 구비에서 물고기가 모이는지, 어떤 날씨가 사냥하기 좋은지, 이 모든 지식이 글 없이, 기록 없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문자보다 훨씬 오래된 방식의 지식 전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풀 사이를 걸으며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물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노인이 아이에게 별을 보며 방향을 읽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수천 년의 지식이 흘렀습니다. 그 지식의 대부분은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것이 저는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중 가장 슬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개 낀 호숫가에 저녁이 내려앉고 사람들이 모닥불 옆에 모여 앉습니다. 도구를 손질하는 손의 움직임,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소리, 젖은 나무가 타며 내는 영이 냄새, 누군가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만큼 완전하게 기쁨을 느꼈을 것이고, 슬픔을 알았을 것이며, 사랑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태어나는 아이를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직접적인 혈연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고요하고 풍요로운 중석기 세계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북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 사이에서 북유럽의 이야기는 다음 장을 향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는 해변에 혼자 서서 멀리서 오는 파도가 발 앞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그 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워버리는 것 같은, 시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소리. 기원전 5천년에 덴마크 해안에 서 있던 사람도 지금 당신이 듣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파도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도거랜드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사라진 뒤 스칸디나비아의 해안선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발트해가 만들어졌고 덴마크에 수많은 섬들이 생겨났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긴 해안선이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이 새로운 해안의 세계에서 에르테보엘레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에르테보엘레. 이 이름은 덴마크의 한 지명에서 온 것으로 이 문화를 처음 발견한 유적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화 그 이상입니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바다를 읽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정교하게. 기원전 5500년에서 3900년 사이 이 문화는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의 해안을 따라 번성했습니다. 에르테보엘레의 핵심은 단지 해산물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세계 어디서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에르테보엘레의 진정한 핵심은 바다의 리듬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계절에 따라 물고기 떼가 이동하며 특정 달에는 특정 해역에 특정 어종이 몰립니다. 청어는 봄에 얕은 해역으로 들어오고 대구는 더 깊고 차가운 물에서 살다가 계절에 따라 이동합니다. 물가에는 특정 섬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굴은 특정 조건의 물에서만 자라고 조개는 조류와 온도에 따라 물이 지어 서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바다의 달력을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도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뼈로 만든 낚시 바늘은 놀랍도록 작고 정교했습니다. 그물을 위한 돌추가 수십 개씩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그물을 고정하기 위한 말뚝이 강과 바다 어귀에 박혔고 어떤 곳에서는 이 말뚝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당시의 어장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갈래 작살은 물고기를 정확히 꿰뚫기 위한 것이었고 더 큰 해양 포유류, 즉 물가에나 때로는 작은 고래 같은 것들을 위한 더 큰 사냥 도구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뼈가 유적에서 발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식량의 증거가 아닙니다. 대구는 깊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즉,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배와 깊은 물에서 낚시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해안가의 얕은 물에서 조개를 줍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평선 너머까지 돌아오는 길을 알면서 이 시기의 유적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조개더미입니다. 코에켐모 에딩겐이라는 덴마크어로 알려진 이것들은 수세대에 걸쳐 쌓인 거대한 폐기물 더미입니다. 먹고 난 조개 껍데기, 동물의 뼈, 부러진 도구, 불탄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조개 더미는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고 높이도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이것을 쌓으려면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을 말해줍니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이동하는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이동하기도 했겠지만 해안의 특정 지점은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반영구적인 거점이었습니다. 바다가 충분히 풍요로워서 같은 장소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조개더미 자체가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커다란 표시. 그리고 이 시기 흥미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토기입니다. 토기, 즉 구운 흙으로 만든 그릇은 선사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릇이 생겼다는 것은 음식을 저장하고 끓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날로 먹을 수 없는 것을 끓여서 먹을 수 있고 오늘 남은 음식을 내일을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식단이 다양해지고 소화되지 않던 것들이 소화되며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더 부드러운 음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연가 사망률이 낮아지고 노인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 기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르테보엘레 문화의 토기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로 모래나 흙 위에 박아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뾰족한 바닥 토기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에르테보엘레의 것은 그 형태와 장식에서 독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모닥불 위에 이 토기가 놓이고 안에는 물고기와 조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그 김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도 상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시기에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이미 농경사회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쪽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토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전파가 느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농사를 몰라서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다가 충분히 풍요로웠고 해안의 삶이 충분히 안정적이었으며 굳이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농경은 언제나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풍요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사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의 역사를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농경에서 문명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발전으로 이해합니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보다 더 진보한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그 도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생활의 근본적인 방식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후진성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 변화를 위한 변화를 거부하는 것. 저는 이 시기의 해안 마을을 상상할 때 늘 어스름한 저녁 풍경으로 그립니다. 조개더미 옆에 반쯤 묻혀 있는 뼈대집들, 모닥불 위에 올려진 뾰족한 바닥토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젖은 모래 위의 맨발 발자국들, 아이들이 조개 껍질로 놀다 남긴 흔적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연기를 옆으로 눕히며 불고 어디선가 새가 마지막 울음을 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날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며 낮게 흥얼거립니다. 그것은 어떤 노래였을까요? 그 멜로디를 우리는 영영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오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씨앗을 손에 쥔 사람들이 조금씩 북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갈고 가축을 키우고 거대한 돌을 옮겨 무덤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에르테보엘레 해안 마을에 닿기까지 아직 몇 세기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역사의 무게로 보면 숨 한 번만큼 짧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묻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씨앗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 것이며 이 자리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볼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땅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원전 4000년 무렵 그 선언이 스칸디나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처럼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조용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스칸디나비아 남부의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깔때기잔 토기 문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물결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을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때기잔이라는 이름은 이 문화가 남긴 특징적인 토기 형태에서 온 것으로 위쪽이 나팔처럼 벌어진 독특한 모양의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문화가 남긴 것은 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져왔습니다. 농경이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오고 가고 동물이 이동했다 돌아오고 열매가 익었다 지고 또 피었습니다. 시간은 반복의 리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시간에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며 수확하고 그 수확으로 다음 씨앗을 준비하는 이 주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노동이 내일의 양식이 된다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공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수렵 채집민에게 땅은 그것이 지금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숲에 지금 사슴이 있느냐, 이 강에 지금 물고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땅은 영속적인 자산입니다. 이 땅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물이 잘 드느냐, 몇 년 후에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느냐, 땅은 지금뿐 아니라 미래와도 연결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물려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식단에서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의 뼈에서는 바다 자원을 많이 먹은 흔적, 즉 해양 단백질의 동위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대신 육상 농산물과 가축의 흔적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수백 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매우 빠른 전환입니다. 밥상이 달라지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바다 냄새 대신 흙 냄새가, 파도 소리 대신 가축 울음소리가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디어의 전파를 말합니다. 남쪽에서 농경 기술이 전해지면서 기존 수렵 채집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인구의 이동을 말합니다. 농경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유전자 분석은 후자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 시기 스칸디나비아의 유전적 구성이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당 부분 새로운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렵 채집민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갔습니다. 섞이거나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혹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그 과정은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복잡한 경험들이 얽힌 긴 역사였습니다. 어떤 에르테보엘레 사람들은 새로운 농민들과 결혼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더 북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해안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정착촌이 점점 더 뚜렷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야영지가 아니라 돌아올 곳, 가족이 사는 곳, 이웃이 있는 곳으로서의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집이 지어졌고 집 주변에 밭이 생겼으며 가축을 위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마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담장 안에 있는 것과 담장 밖에 있는 것에 경계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것과 그들의 것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 스칸디나비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거석 무덤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멘, 즉 고인돌이라고도 불리는 것들이 먼저였습니다. 거대한 돌을 여러 개 세우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얹어 만든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돌을 먼 곳에서 끌어오고 세우고 얻는 이 작업은 한 가족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마도 이웃 공동체들까지 함께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행위였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돌을 옮기며 함께 조상을 기리는 것. 그리고 통로식 무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더욱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긴 통로를 통해 들어가는 큰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죽은 자들이 안치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통로식 무덤들은 수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른이 죽으면 그 방 안에 넣고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넣습니다. 때로는 먼저 들어간 이의 뼈를 옆으로 밀어두고 새로운 이를 모십니다. 이 방은 산자들이 사는 마을과 함께 존재하는 죽은 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렵 찻집 사회에서 죽음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이동하는 삶에서 무거운 돌 무덤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무는 농경 사회에서 조상은 여전히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 아래에 혹은 그 땅 근처의 무덤 속에. 조상이 묻힌 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과 의무가 깃든 장소가 됩니다. 조상의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을 지킨다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땅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은 우리 집안의 땅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할머니가 이 흙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군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죽으면 또 이 땅에 묻힐 것입니다. 이 순환이 땅을 단순한 자원에서 정체성의 기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석 무덤은 또한 권력과 조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노동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에 의한 지배였는지, 종교적 권위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공동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석 무덤 하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공동노동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조직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지도자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으며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의례를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긴 여름 낮의 끝, 석양이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사람들이 무덤으로 모여듭니다. 꽃이나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 조용히 걷는 사람들, 입술을 달싹이며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는 노인들. 무덤의 좁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사람들, 제의를 집행하는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상의 뼈 곁에서 무언가가 말해지거나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계가 얇아지는 순간, 시간이 뒤섞이는 순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스칸디나비아 전체를 단번에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평탄한 땅에서 농경이 빠르게 확산되는 동안 해안의 섬들과 험한 해안선을 가진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수렵과 어로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서해안의 피오르 지형에서 밭을 일구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웨덴 북부의 타이가 숲에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스칸디나비아는 하나의 문명이 통일한 세계가 아니라 여러 방식의 삶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는 복잡한 모자이크였습니다. 이 복잡한 모자이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떤 세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강한 세계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세계가? 아니면 가장 다양한 세계가? 스칸디나비아의 선사시대를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이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신석기 농경사회가 남부 스칸디나비아에 자리 잡아가던 바로 그 시기에 북쪽과 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때로 피트웨어 문화라고 부릅니다. 빗살문의 토기 문화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은 그들이 만든 토기의 특징적인 표면 장식에서 온 것인데, 그 토기에는 빗살이나 인장을 눌러 만든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 기하학적 무늬들이 마치 물 위에 번지는 물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피트웨어 문화는 단순히 뒤처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해안, 발트해 연안, 스웨덴 중부와 북부의 숲과 호수지대에서 이 사람들은 수렵과 어로를 중심으로 놀랍도록 안정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이 허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물가의 사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에는 단순히 고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의 기름은 등불을 밝히고 추위를 막는 데 쓰입니다. 물개의 가죽은 방수가 되어 배를 감싸거나 옷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의 동물이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 효율적인 삶의 방식은 농경사회의 복잡한 생산체계 못지않은 정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계, 즉 농경사회와 해양수렵사회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접촉했습니다. 교역했습니다. 서로의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농경사회가 바다에서 온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물가의 가죽과 기름, 바다의 지식, 그리고 해양 수렵 집단들은 농경사회에서 온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곡물, 가축, 돌이 아닌 더 나은 도구들. 이 교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두 세계 사이에 물건이 오갔음을 보여줍니다. 농경사회의 특징적인 유물이 어업사회의 유적에서 발견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교환이 단순히 물건만의 교환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건이 오가면 이야기도 오갑니다. 기술도 오가고 결혼도 이루어집니다. 혈연이 생기고 의무가 생기며 복잡한 사회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그 그물망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북유럽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했습니다. 그 경계는 지리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문화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닷사람들은 바닷사람의 방식을 지켰고 땅사람들은 땅사람의 방식을 지켰습니다. 서로 교역하고 혼인해도 각자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농경사회는 거대한 돌 무덤을 세우고 조상을 공동으로 모셨습니다. 땅에 대한 주장, 공동체의 기억, 세대를 잇는 의무가 그 무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해양 수렵 사회의 무덤은 어떠했을까요? 이동하는 삶, 바다를 누비는 삶에서 거대한 돌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노래 속에, 물 위를 달리는 배의 이름 속에,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시간 감각, 두 개의 죽음 이해,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라거나 좋은 것이라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다르게 살았고 그 다름이 때로 긴장을 만들고 때로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섬의 해변과 내륙의 밭, 이 두 세계를 당신의 상상 속에서 동시에 펼쳐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짬바다 공기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손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갓 갈아 엎은 흙 냄새 속에서 씨앗을 심는 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파도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날, 같은 반도, 서로 다른 세계. 이 복합적인 북유럽은 마치 아직 자신의 최종 모습을 결정하지 못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긴 황혼 같은 시기. 그러나 이것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하지 않고 여러 방식이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를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역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던 세계를 크게 흔드는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먼 곳, 유라시아의 광대한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도끼를 손에 쥔 사람들, 개인의 이름을 새기는 방식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봉분 위에 서서 저 아래 펼쳐진 평원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면, 그 아래 누운 것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면, 무덤은 기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무덤은 주장입니다. 나는 여기 있었고 내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주장. 기원전 2800년 무렵부터 스칸디나비아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고고학적 흔적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의 도래를 알려줍니다. 전투도끼 문화, 코드드웨어 문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붙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 변화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이해하려면 이전의 신석기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깔때기잔 토기, 문화의 사람들은 공동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통로식 무덤에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의 죽은 자들이 함께 모셔졌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없었습니다. 조상이 있었고 집단이 있었으며 공동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개인을 지우고 공동체 속으로 녹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도끼 문화에서 무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무덤은 혼자입니다. 한 사람이 홀로 눕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놓인 물건들이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도끼가 놓입니다. 이 도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잘 만들어진 토기가 놓입니다. 끝무늬가 새겨진 이 토기는 이 문화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화살촉이, 동물 이빨로 만든 장신구가 함께 놓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놓인 방향, 자세까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한쪽 방향으로, 여성은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 구부려진 무릎의 각도,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죽음조차도 규범화된 사회, 개인의 신분과 성별과 역할이 무덤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사회.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지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이 문화적 변화의 배경에는 거대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유 전학의 연구들이 이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시기 스칸디나비아의 남성 혈통이 급격하게 교체됩니다. 이전의 유전자 계통이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계통이 압도적으로 퍼집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문화 전파가 아닙니다. 매우 빠르고 매우 강하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전자 분석은 폰틱 스텝, 즉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의 광대한 초원지대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야무나 문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레와 말을 이용하며 서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동의 물결이 유럽 전역을 흔들었고 그 끝이 스칸디나비아에까지 닿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이동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논쟁 중입니다. 폭력적인 정복이었을까요? 점진적인 이주였을까요? 혼인과 동맹을 통한 평화로운 통합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였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교역이 먼저였을 것이며, 어떤 집단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동성은 정보의 흐름도 바꾸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고립된 공동체 대신 넓은 범위를 이동하는 집단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같은 형태의 도끼를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정체성, 공통된 가치관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봉분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평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작은 봉분.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의 곁에 도끼가 놓여 있고 그 도끼는 당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뱀처럼 날렵한 형태의 돌 도끼.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를, 그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바람이 풀을 눕히고 지나가고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북쪽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없는 겨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로 없는 태양을. 북위 55도, 여름에는 한밤에도 하늘이 빛나지만 겨울에는 오후 3시에 어둠이 내려앉는 그 땅에서 태양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고 생명이고 약속입니다. 돌아온다는 약속. 그 약속 위에 하나의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1750년 무렵부터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 그리고 스코네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뚜렷한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북유럽 청동기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어둡고 거친 북쪽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정교하고 아름답고 놀랍도록 국제적인 문명이었습니다. 먼저 이 역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구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한데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정교한 축에 속합니다. 아름다운 나팔 모양의 악기루르, 정교한 문양의 청동 검과 방패, 태양 원반을 실은 말의 형상, 이것들이 어떻게 구리도 주석도 나지 않는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에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특히 덴마크와 폴란드 해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호박 산지가 있습니다. 호박은 수천만 년 전 나무의 수지가 굳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투명하고 황금빛이며 빛을 받으면 마치 불을 품은 것처럼 빛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중부 유럽에서 호박은 황금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다가 만든 황금, 시간이 굳힌 빛, 북쪽 해변에서 주운 이 황금빛 돌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남쪽 왕들의 무덤에 닿았습니다. 미케네 그리스의 샤프트 묘에서 발트해 호박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해변과 지중해 문명이 이 작은 황금빛 돌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대 세계에 고립된 섬들로 상상하던 것이 실은 촘촘하게 연결된 망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호박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청동이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모피와 가죽과 어쩌면 노예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을 것이고, 남쪽에서는 청동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올라왔습니다. 에그트베드 소녀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에서 발견된 이 청동기 시대 여성의 유해는 참나무 관 속에 놀랍도록 잘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의복, 장신구, 그리고 함께 묻힌 음식과
물건들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상의와 짧은 치마, 청동 허리띠, 그리고 발목에 묶인 청동 장신구들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녀의 치아와 머리카락에 남은 스트론튬 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덴마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부 독일 알프스 지역에서 태어났고 죽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덴마크와 그 먼 남쪽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동기 시대의 교류는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했고 혼인과 동맹이 먼 집단들 사이를 이어주었으며 어쩌면 여성들이 이 외교적 연결의 중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그트베드 소녀는 그 긴 여행의 흔적을 자신의 뼛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이야기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두 세계 사이를 오갔다는 것, 그것만은 압니다. 청동기 시대 스칸디나비아의 사회 구조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족장층이 뚜렷해졌습니다. 교역을 통제하고 청동을 분배하며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사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정교한 청동 무기를 소유하고 전투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사회의 한 계층을 이루었습니다. 장인층도 있었습니다. 청동을 다루는 기술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특별한 지위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들, 조류와 바람과 별을 읽으며 먼 항구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한 뱃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유럽과 나머지 세계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북쪽은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청동 무기와 장신구의 아름다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청동기 시대 스칸디나비아의 유물들은 그 기능적 목적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손잡이의 세밀한 조각, 방패 표면의 기하학적 문양, 황소 뿔 모양의 황금 장식, 이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폭력과 아름다움은 이 문화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전사의 도구가 동시에 예술 작품이었고 예술은 권력과 신성함을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이 문명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단순히 바이킹 이전의 무명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덴마크 북부 트룬드홀름의 늪지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물건은 작은 말이 수레를 끄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 위에는 원반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원반은 한쪽 면에 금박이 입혀져 있고 다른 쪽은 청동 그대로입니다. 표면에는 정교한 나성과 동심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태양 전차라고 부릅니다. 금박면은 빛나는 태양이고 청동면은 어둠 속의 태양입니다. 낮의 태양과 밤의 태양. 말이 낮에는 금박면을 앞으로 하여 동에서 서로 태양을 끌고 밤에는 어두운 청동면을 앞으로 하여 서에서 동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 작은 물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태양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행합니다. 그리고 말이 그 여행을 돕습니다. 이 하나의 물건이 청동기 시대 북유럽인들의 우주관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요. 태양은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의지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 여행이 멈추면 우리의 세계도 멈춥니다. 그러니 태양이 잘 여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례를 행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가 됩니다. 스웨덴 서쪽 해안의 타눔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는 암각화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단단한 바위 표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그림들, 배, 원형, 사람, 동물, 발자국, 무기, 손, 그리고 춤추는 듯한 형상들. 이 그림들의 의미를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새긴 사람들은 이제 없고, 그들의 설명을 전해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배가 이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실용적 의미에서 배는 북유럽 청동기 사람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섬과 섬 사이, 해협을 건너 먼 항구로 교역을 하러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태양이 하늘을 건너듯 죽은 자는 배를 타고 저 세상을 건넌다는 생각. 배는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훗날 바이킹들이 배를 무덤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관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배와 죽음, 배와 저승 여행의 연결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청동기의 암각화는 그 오래된 연결의 증거입니다. 겨울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북쪽의 밤에 불 옆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였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확인이었으며,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수천 년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신 안개가 낮게 깔린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늪지 너머로 길게 뻗은 통나무 건물의 지붕선이 보입니다. 지붕 위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의 연기가 가늘게 오릅니다. 어젯밤 연회가 끝난 뒤 식어가는 그 연기. 문 앞에는 말이 묶여 있고 멀리서 이른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권력의 풍경입니다. 왕관도 성벽도 깃발도 없는 권력.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철기 시대의 스칸디나비아, 대략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500년 사이의 긴 시간 동안 북유럽의 땅 위에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마을들의 세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장소들이 반복적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다른 곳들보다 더 중요해졌고, 어떤 가문들이 다른 가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아직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형태이지만 공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심지들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덴마크의 예링, 스웨덴의 헬노에, 노르웨이의 아발드스네스 같은 이름들이 이 시기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중요해지기 전에 더 오래되고 더 이름 없는 중심지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늪과 언덕과 많이 만나는 곳들, 물길이 교차하는 지점들, 숲이 열리며 넓은 들판이 시작되는 가장자리들,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리적 기점만으로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복해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복해서 모이는 것은 그 장소에 이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묻힌 곳, 오래전부터 의례가 행해진 곳, 이야기 속에서 특별하게 불리던 이름이 있는 곳, 이런 장소들이 사람을 부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철기 시대의 중심지들을 이해하려면 그 땅의 기억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 시기 북유럽 사회의 중심을 이루던 건축물은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긴 목재 기둥들이 세워진 넓고 길쭉한 건물. 지붕은 낮고 연기로 그을린 내부에는 긴 화덕이 중앙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쪽 벽을 따라 사람들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주인은 어떤 지정된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 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우주였습니다. 그 안에서 연회가 열리고 맹세가 이루어지며 분쟁이 중재되고 죽은 자를 기리는 의례가 행해졌습니다. 족장의 홀에서 열리는 연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타오르고 음식이 나오며 술이 돌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표시였습니다. 누가 앉고 누가 더 가까이 앉으며 누가 더 좋은 고기 조각을 받는가, 이 모든 것이 언어였습니다. 말없이 서열을 표현하고 충성과 의무를 확인하는 언어.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족장은 먹이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온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온 유리잔, 청동대야, 은재 장식품들이 이 북쪽의 홀에서 발견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족장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사람은 단지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망의 일부가 됩니다. 의무가 생겨나고 충성이 생겨납니다. 이 시기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흥미로운 유물들이 나타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스칸디나비아 중심지의 무덤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역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와 북유럽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업 관계뿐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관계도 있었습니다. 게르만 부족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고 돌아왔고 로마 외교관들이 북쪽 족장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들이 북쪽의 홀에 도착하여 족장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로마 철기 시대, 즉 기원 전후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북유럽은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놓이지 않았지만 로마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세계의 물건들, 기술들, 어쩌면 아이디어들이 북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사람들, 재능 있는 전사들과 노련한 상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흐름이 철기시대 북유럽의 특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늪입니다. 북유럽의 늪지에는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던져졌습니다. 무기들, 장신구들, 음식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늪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목록은 놀랍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칼이 의도적으로 구부러진 채 발견됩니다. 방패가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아름다운 장신구가 조각난 채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파괴된 뒤 던져진 것입니다. 파괴하여 던진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한 것을 부수고 버린다는 것. 저는 이것이 소유에서 증여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는 존재에게 주는 것.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신이었는지, 조상의 영이었는지, 혹은 더 이름 없는 무언가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늪을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경계로 느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늪은 양쪽 세계가 맞닿는 곳이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삼켜지는 곳, 무거운 것을 넣으면 사라지는 곳.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편에 닿는다고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강한 것을 늪에 던지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례적 파괴와 봉헌은 권력과도 연결됩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만이 가장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풍요롭고 나는 신과 직접 거래할 수 있을 만큼 권위 있다는 선언, 게르만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원 후 200년에서 500년 사이 이 중심지들은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거대한 홀 건물들이 더 크게 지어지고 특정 장소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권력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긴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건설되고 개축된 건물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마치 그 땅 자체가 권위를 담고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그 위에 자신의 흔적을 덧쌓아 가는 것처럼 중심지의 발달은 동시에 주변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권력의 중심 가까이 있었고 그 연회에 초대받았으며 그 족장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은 더 먼 곳에서 조공과 충성을 바치며 주변인으로 남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숲과 해안의 가장자리에서 그 권력 구조 전체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생겨나는 것은 언제나 그 바깥이 동시에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은 오후의 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고 홀의 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맹세가, 거래가, 혹은 기억이. 바깥에는 말이 매여 있고 안개가 늪지 쪽에서 서서히 움직여 옵니다. 권력은 아직 돌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기와 불씨와 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했습니다. 이 중심지들이 남긴 것들, 기둥 구멍, 연회의 쓰레기, 늪의 재물, 멀리서 온 유물들, 은 훗날 더 조직화된 권력 구조의 씨앗이 됩니다. 아직 왕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이미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홀은 더 커질 것이고 의뢰는 더 정교해질 것이며 이름들은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북쪽 세계는 점점 더 크고 더 조직적이고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말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도, 아무리 엄숙한 맹세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소리로 이루어진 것은 공기 속에 퍼지다가 사라집니다.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알던 것, 기억하던 것, 살았던 흔적도 그와 함께 사라집니다. 수천 년 동안 북유럽의 사람들은 이 사라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처음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단단한 것에 긁었습니다. 긁힌 자국은 남습니다. 룬 문자가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진 명문들은 기원 후 2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 문자 이전의 오랜 시간 동안도 사람들은 표면에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들이 그랬고 그 이전의 기하학적 문의들이 그랬습니다. 새기고 싶은 충동은 쓰는 능력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룬은 그 오랜 충동이 언어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룬 문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연구자들은 북유럽 사람들이 남쪽 유럽의 알파벳,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서 사용되던 고대 이탈릭 문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 문자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문자의 형태를 보고 그것이 소리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이해한 뒤 자신들의 언어와 필요에 맞게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이미 보아온 북유럽 사람들의 오래된 특질입니다. 받아들이되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가장 오래된 룸 명문들이 발견된 곳을 생각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것들은 기념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왕궁의 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빛 위에 있고 칼자루 위에 있으며 작은 장신구와 브로치 위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들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새겨진 아주 짧은 말들. 누구의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 이 이름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언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며 신의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로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물질 위에 새겼습니다. 그 순간이 북유럽 기억의 역사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 문화에서 특별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은 식별의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태그. 그러나 북유럽의 오래된 세계에서 이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름은 혈통을 담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집안이며 어떤 땅과 연결된 존재인지를. 이름은 명예를 담았습니다. 어떤 이름은 두려움을 주고 어떤 이름은 신뢰를 줍니다. 그 이름이 닿는 곳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죽음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이름이 남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룬은 그 이름을 시간 너머로 밀어넣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작은 빛을 생각해 봅시다. 어두운 홀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럽게 뼈나 나무 위에 선을 그어갑니다. 한 획, 또 한 획. 그 사람이 새기는 것이 자신의 이름인지,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힘을 불러오는 글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집중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행위가 아닙니다. 말이 끝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행위, 사라짐에 저항하는 행위, 룬을 새기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지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문자를 안다는 것이 권위와 연결되는 사회, 새기는 자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문화, 나중에 스칸디나비아 전통에서 룬을 아는 것은 오딘 신의 선물로 이야기됩니다. 오딘이 거꾸로 매달린 채 9밤을 보내며 룬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 그 신화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글자를 새기는 것에는 어떤 신비로운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다루는 방식, 룬의 기능은 다양했습니다. 소유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선언, 제작자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기록, 기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누군가의 행위를, 누군가의 여행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주술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글자들이 특정한 힘을 부른다는 믿음, 보호, 승리, 치유, 사랑. 이 글자들이 새겨진 물건이 그 힘을 담는다는 생각. 이 마지막 기능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글자가 힘을 가진다는 것.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낯선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에서나 특정한 말과 글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기도문, 주문, 서약, 저주. 이것들은 세계에 직접 작용하는 언어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룬은 그런 언어였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루는 도구. 초기 룬 문자 체계를 우리는 엘더 푸사르크라고 부릅니다. 2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이 체계는 수백 년에 걸쳐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글자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이름들. 소, 재산, 기쁨, 선물, 태양, 티르라는 신. 글자 하나하나가 세계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에 대한 매우 독특한 이해입니다. 그리스 알파벳에서 알파는 그냥 알파입니다. 소리의 기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룬에서 각 글자는 세계 안에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글자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세계의 힘을 조금 안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북유럽 사회는 구술 전통과 문자 전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와 노래로 세계를 기억했습니다. 서사시, 신화, 전설, 가계, 역사적 사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 사람들의 기억도 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 시를 암송하고 계보를 외우는 전문가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룬의 등장은 기억의 방식에 새로운 층위를 더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새겨진 자국은 남는다는 것. 그 자국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룬을 새긴 사람들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긴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물관의 유리 너머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기원 후 2세기나 3세기에 어느 손이 긁어놓은 선들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기억된다는 것, 새겨진다는 것.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북유럽 사회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족장에 이름이 새겨진 칼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담은 물건입니다. 그 이름이 닿은 모든 것에 그 이름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중에 더 커다란 돌 위에 더 긴 이야기가 새겨질 것입니다. 전사가 한 일을 기록하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새기는 룬스톤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 작은 물건들 위에 작은 자국들이었습니다. 긁힌 자국은 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